김병주 국회의원님의 화상 강연에 사회를 맡은 임형진이라고 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연 중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실명과 소속 단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알고 계시는 통상적 내용의 질문보단 이번 강연과 관련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위주로 여쭈어보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록관은 1절만 하나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호국 영역 및 종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호 민주평통뉴욕협의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밖에 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저희가 자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뉴욕협의회는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신 김병주 의원이십니다.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독특하게 그 사성 장군,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고 원래 포병병과인데 그 미사일 사령관까지 하셔서 나름 전문 분야로 그 국방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모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자라든가 혹은 이제 통일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아마 오늘은 조금 여태까지 그 뉴욕 협의회만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평통 협의회에서 군 출신 인사를 모시고 그 민주평통이 이런 강연을 했던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두 분과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우리 김병주 의원을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에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고 또 저희 젊은 의원들이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반도 정세에 관한 그 의견을 주시고 저희의 시각을 더욱 넓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강연에 협조해 주신 우리 김병주 의원께 다시 한번. 다음으로 장원삼 주 뉴욕 총영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의원님, 민주평통 장군회의 뉴욕협의회 양호 회장님을 비롯한 장군님 여러분, 그리고 이 강연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 이렇게 화상으로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관으로 김병주 의원님을 연사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힘을 통한 평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호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병주 의원 공대장으로 한미연합 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셨고 당시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맺은 깊은 인연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한미동맹의 강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현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며 특히 작년 11월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동북아의 정세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 및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비롯하여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제2동포 사회의 역할과 기여, 미국 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매우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김 위원님의 근본 강연이 제2동포 사회가 한미 간 민간 차원의 가교로서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새롭게 성찰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한인 동포 사회의 열정과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국제 환경에서 통일 공동외교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평화적 통일 노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병주 위원님과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반갑게 얼굴을 맞대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뉴욕 협의회의 짧은 소개 영상이 있겠습니다. 이제 황석진 부회장님의 강사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병주 의원님의 강연을 환영하면서 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생도 시절 포함해서 39년의 군생활을 마친 예비역 육군대장이시고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3호로 정계 입문하셔서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계 입문 동기가 우리 평통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정책인 힘을 통한 평화 정책에 적극 동감하였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7.5%의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F-35,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등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이 없는 평화라는 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한 반면 힘을 키우는 것은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가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짐으로써 상대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의 국방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김 의원님의 마지막 군 보직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로 주목되기에 오늘 강연이 더욱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북한이 핵 능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 전략을 천명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러 외부적 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통위원이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조국의 안보와 공공외교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안목을 키우는데 오늘 강연이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62년 2월 7일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생하셨고 강릉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40기로 졸업하셔서 육군 포병소위에 임관하셨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외교안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장교 시절 PKO UN 요원, 미국 중부사령부 한국군 협조장교로 근무하셨고 준장 때 제2포병여단장, 합참 전략기획처장, 소양 때 제3기계화 보병사단장, 육군 미사일 사령관, 중장 때 제3군단장을 역임하셨고 대장 진급하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보병이 아니고 포병으로는 장군 진급도 쉽지 않은데 포병 출신으로 대장까지 진급하신 것은 11기 전 29기의 김태형 국방장관의 처음이라고 하네요. 저도 70년대 초 ROTC 포병장교로 잠깐 군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능력이나 군에 대한 정부에서 평가한 대목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군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전직 주한미대사인 해리 해리스 국주한대사와의 깊은 교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같이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과는 호용효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현직 미군 수뇌부와도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은 2019년 12월 시크릿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인기 유튜브인 주빌리 김병주 채널을 개설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의식을 강요하시는 한편 인생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도와주는 손자병법 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김 의원님의 강연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드리면서 이상 강사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 의원님의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양호 회장님과 또 민주평통자문회의 여러 위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달에 양호 회장님으로부터 오늘 한번 강연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내국자이시고 그런데 또 한국 사항을 좀 더 잘 말씀드리는 게 도리이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응했습니다. 먼저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았듯이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2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저는 통일 정책도 안보에 대한 공감 등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감히 도전을 해서 유튜브로서 손자병법에 대한 강연을 했었고, 또 각종 방송국에서 인문학 특강 손자병법을 통한 지혜를 이룬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치에 입문을 해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있고, 현재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안보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혹시 그 내용이 좀 부족하게 느끼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병주 손자병법이나 또는 제가 요새 운용하는 주불리 김병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보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놨으니까 오늘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못한 부분은 아마 그 분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전과 저 개인적인 비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 넘겨주시죠. 저는 중학교 때 우리 그 삼국 통일을 시킨 김유신 장군의 정기를 보고 참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평생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저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갔었고 군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통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걸 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앞으로 저의 시대적인 사명은 아마 한반도 통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평화통일이겠죠. 민주평화통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향하는 어떤 비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그 시간은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1대 저는 국회 활동은 4년 동안 단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 국방력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서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강해지려면은 국방부나 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정치 국방력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정치 국방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정치 국방력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와 예상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론이 군을 지원을 해줘야 튼튼한 국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치 국방력이 다소 좀 20대 국회에서는 약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법과 제도와 예산 또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을 해서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기 위한 정치 국방력 활동을 통해서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가고 그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우리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역사 발전은 통상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나는 위에 그래프처럼 지속적으로 쭉 발전한다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계단형 역사 발전을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다수는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계단형 발전을 하지 않나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단형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격변기를 거쳐서 새로운 체계가 되면 지속되다가 또 역사적인 격변기를 거쳐서 새로운 체계가 되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남북한이 분열됐음 그 체계가 한 5년 유지되다가 6.25 전쟁이라는 큰 격변기를 거치면서 또 정전 체제가 유지됐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지금은 격변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변곡점이면서 역사가 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지죠.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가장 역사적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이
78년도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에 끊임없이 경제적인 발전과 군사적인 발전을 해서 벌써 G2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G2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세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은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여파들이 사실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서해안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러시아도 지금 보면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 한반도가 국경을 맞대는 국경선은 17km 정도 됩니다. 17km. 러시아가 상징하는 동물 그 새가 독수리잖아요. 쌍두 독수리. 머리가 두 개인 쌍두 독수리인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을 바라봅니다. 쌍두 독수리는 이쪽 동북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쌍두 독수리가 우리 한반도를 째려보는 순간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든가 여러 가지 격변기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러시아가 째려보는 순간에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러시아가 유럽 전쟁을 끝내고 이쪽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우리나라가 해방과 아울러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북으로.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또 공산화를 위한 그 관심을 갖는 순간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동안은 소련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들은 유럽에 주로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쪽을 바라보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고 군사활동도 동해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그러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죠. 일본은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평화헌법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정상국가 헌법을 개정해서 정상국가로 헌법 개정을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그 경제 세계 3위인데 경제 세계 3위에 걸맞는 군사 3위의 국가가 된다면은 이 지역엔 엄청난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미국 또한 그동안은 중동 지역에 좀 주안을 많이 두고 그동안 전략을 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동 전쟁과 중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아시아 중시 전략을 러시아들 쓰고 미국은 태평양 중시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가장 큰 전략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은 상당히 역사의 재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도 핵을 무장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남북한의 여러 가지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남북한 관계도 물밑에서는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아시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은 동북아 질서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사실 선진국에 대한 개념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은 대단한 선진국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선진국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가는 것 같고 또 질서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는 지금 우리가 그 중심점에 있지만 극복하고 난 상태에서 보면은 상당한 지각 변동을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진보, 이것을 선점하는 국가가 이제는 강대국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개의 공간이 열리고 있죠. 하나는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입니다. 사이버와 우주 공간을 선점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강대국이 되고 선진화된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우주 공간에서의 그를 점령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선진국이 될 겁니다. 영국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는 해양을 지배하던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죠. 스페인 이어서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사이버와 우주 공간을 점령하는 나라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겁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서 받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화상회의도 가능해졌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모든 일상 속에 그것이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나라들이 우주를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밑에서는 아주 이러한 치열한 경쟁력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은 동북아 질서를 아주 편성하는 데 가속화될 걸로 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다음 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해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로 어떻게 우리 국가의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우주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 혁신을 이룰 것인가, 단계적으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동북아 질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키우면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안보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감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럼 안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에서 통상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방위의 준말입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방위의 준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서 그리고 또 그 위에 큰 원에서 안보는 국가안보 안전보장의 준말로도 쓰입니다.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이 안보죠.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협의적인 것은 국토방위,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누구나 늘 하는 얘기가 첫 서두가 군을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국토를 방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국토는 전통적으로 전쟁을 막는 겁니다. 외부의 군사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막는 것인데 국가 방위의 개념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영토와 국가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 방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여기는 국가 총력전이 들어가는데 군뿐만 아니라 경찰 또는 여러 가지 국정원 또 관련 기관들이 다 들어가서 총력전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 국가 안보는 이러한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험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안보 속에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속에는 점점 코로나라든가 코로나19와 같은 것도 비군사적인 위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테러,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도 다 국가 안보의 큰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가지의 범주 안보를 세분화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쪽입니다. 지금 안보의 개념은 대단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보, 그러니까 전쟁을 막는 그런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 안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전쟁보다도 더 비슷한 위협이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이죠. 아마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사망한 인원은 1차 세계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또 최근에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다 합한 인원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은 걸로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보다도 이런 사이버 위협, 그 코로나19와 같은 위협도 대단히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거죠. 또 지진, 재난, 또 여러 가지 그 사이버 공격 이런 것도 이제 다 안보의 영역으로 봐서 포괄 안보로 이제 나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 9.11 테러,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이미 안보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안보는 좀 더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해서도 국민이 위협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개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상당히 그때부터 포괄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졌었고 세계 모든 나라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포괄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포괄 안보로 가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도 그 법안을 이제는 포괄 안보가 될 수 있게 법안을 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모든 정부 통제가 어려우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그 상향해서 모든 정부 부서를 통제해서 지금 국난을 극복하고 있듯이 재재난이나 테러나 사이버 공격 뭐 여러 가지 그런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발생되면은 정부가 또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포괄 안보 쪽으로 가야만이 전통적인 안보 플러스 그런 걸로 지키지 않느냐 해서 지금 밑에서는 활발히 법과 제도와 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서 전통적인 안보에 조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적인 측면, 안보는 안전보장이라고 했잖아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은 어떤 것인가? 당장 현실적인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로 보면은 북한의 위협과 특히 북한의 위협 중에서도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실체적인 위협이죠. 왜 핵과 미사일이 그렇게 위협이냐? 핵과 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핵은 엄청난 위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미사일은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미국이 일본에 핵을 투발할 때는 항공기로 했지만 항공기는 사실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중에서 요격을 당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핵은 대부분이 미사일로 투발 수단을 삼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은 실과 바늘로 보시면 됩니다. 핵만 있어도 투발 수단이 없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발 수단이 미사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발전시키는 것과 방어하는 능력을 높이고 있고 또 미사일은 또 하나의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사일은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체계입니다. 인공위성을 우주에 쌓아 올리는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이죠. 탄도미사일이 발전이 되면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우주에 여러 가지 우주선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들은 이제는 미사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이 있었지 별도군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전략군으로 해서 미사일군을 별도 분류했고 중국도 미사일군이 육해공군, 별도 이런 군으로 돼 있고 미국은 별도군은 아니지만 이미 별도군 하에서 전략사령부가 있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인 위협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잠재 위협이라고 통상 합니다. 잠재 위협,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주변국 위협은 잠재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괄 안보 속에 포함되어 있던 비전통적인 초국가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위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포괄 안보는 용어가 지금 여러 가지 혼용을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보 대 비전통적인 안보라고 위협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이 아닌 다른 것은
국가를 넘어선 위협이라 해서 초국가적인 위협이라고도 하고 또는 포괄 안보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는 인간 안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볼 때 포괄 안보다 인간 안보다 뭐 초국가적인 안보다 비전통적인 안보다 하는 것은 다 그런 범주, 테러, 사이버 공격, 재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을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의 큰 위협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통적인 안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된 안보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죠. 힘이 없는 평화는 사실은 사상 무각입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평화가 깨질 수가 있는데 힘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되면 지속될 수가 있죠. 힘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뭐 평화를 깨고 예전에 일본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힘을 키우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평화를 만들다 보면은 힘에 대한 것은 조용히 키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전에는 힘을 키울 때 소리 내서 많이 키우거든요. 왜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힘을 가니까 너들 도발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울 때 좀 더 자랑하고 또는 홍보하면서 키우는데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힘을 조용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조용히 키우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좀 안보 정책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평화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힘을 키우면서도 조용하게 힘을 키워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에서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7% 이상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5.2% 증가율을 보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1%였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7% 이상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죠. 참고로 노무현 정부도 국방 예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8% 정도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 좀 더 힘을 키워서 동북아 지역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에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7% 이상 투자가 가능했었고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군사력도 상당히 향상이 되었죠.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군사력 순위는 글로벌 파워라는 데서 이제 군사력 세계 순위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 군사력의 1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7위였고 올해 이제 6위까지 올라간 것이죠. 여기서는 물론 핵을 제외한 군사력입니다. 여기에선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그 비율인데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럼 이렇게 11위에서 6위로 뛰었느냐? 사실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첨단화된 무기 체계를 많이 도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F-35를 도입을 했고 F-35는 알다시피 스텔스기지 않습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 기존에 있던 F4, F5, F15, F16 이런 기종은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러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는 차원이 다른 기종이죠. 예를 들면은 F15하고 F35 스텔스 기능하고 워게임을 해보면은
한 50번 싸워서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무기체계였고 그다음 글로벌 호크 같은 것이 도입되고 또 나머지 감시 자산들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돼서 멀리까지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멀리 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까지 얼마나 때릴 수 있느냐가 사실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아무리 강한 펀치가 있어도 이걸 잘 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눈만 잘 보여서 무기가 없으면 안 되듯이 보이는 거와 무기와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중급유기 이런 것이 도입이 돼서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졌죠. 예를 들어서 독도에서 일본하고 분쟁을 한다면은 F-15나 이런 기종들이 가서 독도까지 가서 전투를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육지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공중급유기가 보급되면서 무제한으로 거기에서 공중에서 계속 작전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지상에서도 마찬가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ADD, 거기는 국방과학연구소인데 무기를 발전시키는 연구소입니다. ADD에 가셨을 때 세계 최대 탄두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우리 미사일 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까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쭉 군사력 현황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처럼 우리 한국군이 강한 적이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탕하에 세계 6위 군사력을 유지한 거죠. 이러한 힘이 기초가 되니까 평화를 사실은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안보는 어떤 것이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 개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를 방위하는 세 개의 축은 현역하고 예비역하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에서 하는 정원전력입니다. 현역들은 현재 55만이고 예비역들은 예비군을 의미하죠. 275만. 주한미군과 정원전력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다른데 한 60여만 명으로 추산 현재는 됩니다. 이 세 개의 축이 강했을 때 한반도가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현역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개를 골고루 한 거죠. 우리가 5,000년 동안 역사를 유지한 이유를 쭉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대부분 예비군 체계가 강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현역을 최소로 유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농부와 여러 가지 시민들을 동원을 해서 나라를 막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야 우리가 북한을 넘어 주변국에 대한 대비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보고 안보를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현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2000년 초만 해도 한 4만 정도 출생하는 한 해 출생하는 우리 어린애들이 65만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30만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현역에 오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몇 가지로 하는데 우리 군을 현역들을 무기를 첨단화해서 그걸 보강을 하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예비역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현역에 비해서 예비역을 정해야 하는 것. 먼저 현역은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획기적으로 지금 무기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주 전투원이 개개인의 병사였죠. 병사가 전투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무인 전차, 무인 전투기가 주 전투원이 되고 병사들과 장병은 이 무인 로봇이든 이걸 통제하는 걸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 단계로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로 가려고 지금 모든 그 군의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합니다. 실제 기술을 혁신시켜서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예를 들면은 전투기 한 대에 무인 전투기 3대가 같이 따라가면서 전투를 하는 것이고 병사 한 명이 로봇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하는 그런 형식의 유무연 복합 체계거든요. 중간 단계가.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무기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바뀌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예비역을 정예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동안은 현역을 전역하면 한국에서는 8년간 예비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동원을 하는 거죠. 8년간. 그러다 보니까 275만 명 정도의 예비역이 있는데 예비역들의 무기와 예비군들도 매년 한 일주일씩 그 군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정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라고 해서 미국 제도와 비슷하게 예비군 중에서 간부급들은 1년에 1년이나 3개월, 6개월 아예 근무를 하면서 예비군 시스템을 보강하고 하는 그런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도 지금 확대해 가려고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주한미군은 대단한 우리의 그 안보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8,000명이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전시가 되면은 이제 미 본토에서 또는 감에서 이제 정원이 돼서 같이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과 우리는 같이 그 연합사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한미군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한미연합훈련 어저께 오늘부터 시작이 2주 동안 하게 되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 한국군은 대단히 미군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한미군의 연합 대비체를 올리기도 하지만은 저는 한미군이 연합사에서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은 전쟁을 그동안 50년 동안 안 해봤지만은 미군의 그 강의 전술과 무기체가 이런 걸 받아들여서 한국군의 고위 군사력은 사실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고 보죠. 제가 일본 포스타 당시에 일본에 있는 군 지휘부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주변국도 여러 나라 군사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우리 한국군의 전술적인 식견이나 전략적인 식견, 무기체계가 참 의사결정 시스템이 앞서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국화를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그 주한미군은 사실은 우리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그 국난에 한국군과 미국이 국난을 극복을 했고 그 이후에도 한미군이 연합체계로 연합전비태세를 잘 유지함으로써 우리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고요. 현재도 한반도 연합방위체계의 가장 큰 틀을 군사동맹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군은 동맹이라고 하면 군사동맹 위주였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저는 이런 미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이제는 확대될 필요가 있죠. 가치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역할은 우리 한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북한을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종국으로는 평화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금부터 한 4년 전만 해도
그때 그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아주 끼었습니다. 실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걸 생각을 했었고, 또 미군들은 전쟁 준비까지 했었죠.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겪었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군 우리 지휘부들끼리 논의를 해도 우리도 시한부 전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도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19보다 몇십 배 어렵고, 우리의 많은 그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또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중동에서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이라크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평야지대고 사막지대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비, 현대화된 미군의 무기 체계가 잘 적용될 수 있지만은 한반도 지역에서 전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산악 지역이 대다수고 북한은 아주 갱도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긴 여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문재인 정부하고 저희 또 그 노력을 많이 해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때 극적으로 평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회담 이런 것들이 이끌어냈고 9.19 군사합의까지 이끌어냈죠. 물론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대단히 경색돼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은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동맹이나 동맹을 중시 여기면서 저는 그 코로나19가 조금 잡히면은 이것을 빨리 이제 다시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비핵화시키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좀 더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어떤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이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미동맹이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의 즈음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헌정사상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더라고요. 물론 상임위 정도에선 발의가 돼서 통과됐는데 본회의 전체 통과된 적은 없었고,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보니까 한미동맹을 군대에서는 열심히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의회와 의회끼리는 잘 하는 것이 저조했죠. 그래서 국회 차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그러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필요하겠다 해서 많은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137명이 공동 발의를 해준 겁니다. 공동 발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책을 쓸 때 공저라고 보면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회의에서 반대 한 명도 없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조 바이든 정부와 같이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평화체제를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시고 또 국무장관이나 오스틴 국방장관 이런 분들 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2+2 한미 회의가 곧 열릴 것 같고
또 뭐 지금까지 타결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지금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고 이런 속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음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간단히 제가 동북아 정세에서부터 한반도 정세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이런 것들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늘 뉴욕과 뉴욕 우리 민주평통자문회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 구호가 같이 갑시다. 위고 투게더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님이 미군들하고 싸우면서 이 용어를 썼고 지금은 한미연합사 구호가 이건데 아마 이러한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실명과 소속 단체를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알고 계시는 통상적 내용의 질문보단 이번 강론과 관련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위주로 여쭤보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구 위원장님께서 질문들을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자 스스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조정위원장 김영구입니다. 오늘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마침 3월 8일 한국에서 있는 지금 이 훈련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아마 의견도 좀 여러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과 연관되고 또는 김병주 의원님의 이 특이한 군 경력에 비추어서 평소에 갖고 계시던 여러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협의회 이재수 회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아무래도 글로 읽는 것보단 직접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요지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직접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질문 요지를 간략하고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수 회장님. 김병주 의원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아주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은 이게 중심 도시이고 또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남한의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북쪽은 사실 찾아보니까 북쪽은 또 한 7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이 훨씬 더 이제 핵무기의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군사력이 서로 간에 대립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은 이 군사력 부분이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재수 워싱턴 우리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얼핏 보기에는 국방력하고 평화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처럼 보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평화가 안 올 것 같고 또 평화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안보력하고 평화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면은 평화가 만들어지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면은 북한 김정은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남한을 도발을 해서 군사적으로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군사력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남한을 도발해서 통일시킬 군사력인 공산화시킬 그런 것들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화로 들어오는 거죠. 사실 2017년도에 전쟁할 각오로 미국이 준비를 했었고 우리 한국군도 준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그 평화의 그 협상장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던 당시는 뭐 평화협정을 하고 뭐 해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절로 평화를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고 힘이 없으면은 평화가 만들어지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금방 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군사력을 조용해 물론 키우면은 거기서 컴플레인을 하죠. 야, 이렇게 왜 하느냐 컴플레인은 하지만 그건 컴플레인 수준에 거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우리 그 한국에 대한 도발로 이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넘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면은 그 친구들이 그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 활동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면 평화가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과 평화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그 여러 가지 힘을 가지면은 주변 친구들이든 누구든 쉽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요새 갑벌 관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힘이 없는 경우는 늘 불안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도 본인께 직접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의 뉘앙스를 글을 읽어서 살리지 못할 것은 본인께 직접 부탁을 드리고 또 간단한 질문 같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희 뉴욕 협의회 통일정책위원장님인 최관호 위원이신데요. 아무래도 오늘 강연하고 저희 위원회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맡고 계신 분이니까 오늘 질문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관호 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언뮤트 최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언뮤트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예,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 제가 느낌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남한의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북한이 남을 넘나보지 못하고 그 힘의 기초에서 북을 대화의 테이블로 아니면 막말로 무릎을 꿇고 우리 한국에서 원하는 식의 통일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여러 가지 제가 우리 김명진님하고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적어도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나 그 후에 있었던 9.19 군사 합의서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절대로 남쪽이 중강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북을 무릎 꿇고 그것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될 거리라고 저는 완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서로 양쪽 간에 군비 증강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은 남유도 북도 우리는 다 결국은 거기 희생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북이 그래 절대 무릎 꿇고 남쪽이 원하는 이 통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멀리 살지만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 문제를 우려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남과 북이 다 같이 잘 살고 또 국민들이 이러한 전쟁의 위협에서 살지 않도록 그러한 평화스럽고 서로 상호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한미 동맹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지금 75년 동안 미쳤나요? 그거를 한번, 물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군인으로 쭉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군이 우리나라에 53년 6월 주둔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자였나요? 최근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주둔비를 5배로 올려달라. 요번에 13% 올리면서 그 대신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또 부산에는 세균전 실험실로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범죄 사실들은 차치하고라도 여기 다시 한번 김병주 선생님, 우리가 전작권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으면은. 그러나 사실인걸요. 전작권 주지 않겠다고 벌써 SCM 때 지난번에 말했죠. 지난 가을에 미국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주권도 찾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발언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언론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면 완전히 그러면은 지난 4월 27일이나 9.19나 그 후에 있었던 모든 대화들은 가식이 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최간호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또 미국에서 멀리서 보면은 또 한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보시다 보면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뉴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왜곡된 뉴스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뉴스 자체가 요새는 많이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까 팩트를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의중을 하죠. 두 번째,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군사 분계선을 연해서 100km 전후에 100만 명 이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군인들만 110만이에요. 110만. 그리고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는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배치돼서 핵뿐만 아니라 서울 이상 지금은 대전까지도 포가 사거리가 닿을 정도로 이런 우리가 위협에 사실은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입니다. 국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망이고 국가라는 것은 나라 국자도 보면 알지만 울타리잖아요. 그런 울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모든 나라는 그래서 자국의 국민의 안전
또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마다 이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가장 불문율은 사실은 자국의 국가 이득인 거죠. 국가 이득.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국익 수준에 맞게 전작권 전환도 변천을 해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실 북한은 20만이었고 우린 10만이었는데 무기 체계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메가드 장군, 유엔군에게 그 작전권을 이양을 했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때만 해도 북한이 상당히 군사력이 우리보다 강했고 6.25 전쟁이 끝나서도 언제든지 다시 남침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한미 동맹을 맺은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전쟁에 참가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전도 끝나고 나서 철수해버렸고 이라크도 철수해버리고 베트남도 철수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미군이 바로 철수를 하고 했었다면은 다시 또 도발이 일어나서 전쟁이 또 일어났겠죠. 악순환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53년도에 맺었고 그래서 한미군이 같이 이제 그 북한에 대응을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발판이 됐었죠. 사실 우리 군사력이 역전된 것이 70년대 중반이에요. 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군과 비교하면은 북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한미가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작전권이 미군에 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8년도에 이제 그 한미 연합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작전권을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였어요. 거기는 저도 부사령관 포스트하고 명칭만 부사령관이지 미군 포스트하고 같이 지휘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한 6대4 정도나 6대 5.1대 4.9 정도의 비율일 거예요. 약간의 주도권만 더 있지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우리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에 이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시의 작전은 미군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거죠. 대부분이 미국이 다 하는 걸로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 평시 부대 운용이나 평시 작전 이런 건 한국군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작전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시작전도 현재는 공동행사로 보면 됩니다. 공동행사로 한국군과 미군의 공동행사.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예. 말소리가 그래서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지금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동행사로 보면 되고 연합사가 지휘하는 한국군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는 한미 합참에서 이 후방지역 부대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군의 발달과 미군의 발달 그 전작권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그동안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산업화를 할 수가 있었고 민주화를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그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안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고 또 주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이나 중국 우리가 한미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고 안 좋아지면은 일본이 당장 독도 부근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막 그러죠.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미동맹은 저는 6.25 전쟁 때도 우리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았고 그 이후에 전쟁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클 수 있는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전쟁을 막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국 혼자만 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개개인이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잖아요. 예를 회사를 운영해서 협력사가 있고 옆에 다른 회사와 협력이 잘 돼야 되고 또 개인이 살 때도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전쟁 개념은 예전과 달라서 여러 나라와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인 미국조차도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때 어떻게든 스스로 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전투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돼서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될까요? 시간 관계상. 예, 시간 관계상 한 30분에 끝내는 걸로 하고 한두 번 더 질문 받고 30분에 끝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 코리안 리서치의 주동환님의 질문이고요. 문재인 정권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한국이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가 첫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 오재영님의 질문인데요. 다음의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해양을 통해서 특히 동해 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 군이 이를 미리 간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작권은 이제 그 한미가 합의된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이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건데 실제 일단은 저는 뭐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동 능력을 갖췄을 때 지금 왜냐하면 핵 미사일이 대단한 그것이 위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어떤 핵심 군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세 번째 우리가 한반도 안보 사항이 됐을 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1차 평가는 끝났고요. 이거는 1차 이 중간 최종 평가를 하는데 최초 평가는 끝난 것 같고 중간 평가를 작년에 하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합훈련이 축소돼서 못했죠. 이번에도 아마 축소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조건이 됐을 때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그렇지만은 전작권을 이제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군사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전작권을 전환한다면은 한국군 주도로 이제 그 작전을 하고 미군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전환과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전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환하는 조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작권 전환했을 때 좀 더 한국군이 주도하면서 한미군이 같이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최근에 그 탈북 남성이 이제 동해안에 이렇게 와서 뚫히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에 명백히 그 군에 좀 실수를 한 것이죠.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육지를 통해서는 육지는 철조망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육지를 방어하는 개념에서는 그 인원 침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시스템이 육지를 통해서는 방어가 잘 돼 있는데 바다는 개개인이 헤엄쳐서 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번엔 아주 특이하게 헤엄을 쳐서 왔지만은 바다에서는 배를 그 선박
북한의 선박을 잡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레이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이 헤엄쳐 오는 것들은 그것이 레이더에 잘 안 잡히고 선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헤엄을 쳐서 오다 보니까 탐지가 안 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군에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군이 경계 시스템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변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력들이 다 보초를 서서 감시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시 카메라 뭐 이런 과학화된 시스템이 주가 되고 사람이 보조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과학 시스템에서 좀 하고 사람과 이게 잘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체제를 만들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곧 보완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분들하고 안보에 대한 이런 토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질문 내용도 보니까 외국에서 재외 동포로서 한국을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향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저는 통일에 있다고 봅니다. 통일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먼저 평화체제를 만들고 궁극으로는 통일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호 회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한국에 들어오실 기회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거 있으면 늘 말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나름 정리가 잘 돼서 저희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경험의 바탕으로 하셔서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이 미주에는 15개의 평통이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지금 아까 시작할 때는 못 들어오셨는데 우리 보스턴 협의회 한선우 회장님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달라스 협의회 박요한 회장님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협의회 또 유경남 회장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시애틀 협의회 김성훈 회장님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게 시차가 3시간 이상씩 나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그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